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을 때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시울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손에는 병원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그는 제가 안말기라서 반년도 채 못 살 거래요. 라고 흐느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밍잉거렸고 다리가 풀렸어요. 아무리 그동안 사람 속기 쉬운 존재가 아니던가요. 그래도 제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저는 이수진, 올해 69세입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 불빛은 희미했고 저는 막 찜갈비를 식탁에 올리던 참이었어요. 고개를 들자 지훈이가 문간에 서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몰라보게 초췌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붉게 부어 마치 울었던 것 같았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한 묶음을 쥐고 있었는데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죠. 지훈아, 무슨 일이니? 저는 황급히 국자를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제 심장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다리가 풀려 쓰러질 뻔했어요. 무슨 소리니? 그는 손에 든 서류를 제게 건네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이건 병원 진단서예요. 안말기래요. 의사 선생님이 기껏해야 반년이래요. 엄마, 저 죽고 싶지 않아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제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죠. 그 순간 제 뇌리는 굉음을 울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암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저를 산산조각 내는 듯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무의식적으로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아니야. 지훈아, 너는 아직 젊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제 평생 별다른 능력은 없었어요. 가장 큰 소원은 아들이 평온하게 살면서 너무 힘들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반년도 못 산다니 그건 흰머리 성성한 어미가 검은 머리 자식을 먼저 보내는 꼴이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마치 무딘 칼로 조금씩 도려내는 듯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차갑고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죠. 안말기라는 글자를 처음 본 순간 제 손은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치료해야 한다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대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지만 일부러 잠깐 멈칫하며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어요.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고 코끝이 시큰해 미칠 것 같았죠. 모성애의 본능은 저에게 무슨 돈이 들더라도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첫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려는 순간 제 시야 한 구석에 무심코 진단서에 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이름의 인쇄 상태가 흐릿하고 마치 복사기로 찍어낸 것 같았어요. 아래쪽 발간 도장은 삐뚤빼뚤하고 선이 흐릿했죠. 하지만 저는 즉시 내색하지 않고 급히 손을 들어 눈물을 닦는 척하며 잘 보이지 않는다는 듯 그 의혹을 조용히 마음속 깊이 눌러 담았어요. 엄마. 지훈이는 숨이 넘어갈 듯 느껴 울며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아직 엄마한테 효도도 못 해드렸는데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만 살려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심장은 쥐어짜는 듯 아팠지만 그의 이 말은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켰어요. 효심 깊은 아들이라 어미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듯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저에게 넌지시 경고하는 듯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죠. 만약 제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친자식이 죽어가는 걸 눈뜨고 지켜보는 잔인한 어미가 될 거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이를 악물고 있었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렇게 처참하게 울고 있는 그를 보니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어미의 마음은 태생적으로 약한 법이니까요. 아무리 많은 의심이 들더라도 제 품에 안겨 엄마라고 부르며 흐느끼는 아들을 보니 제 심장은 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살려줘요.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그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목이 메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죠. 두려워 말아라. 엄마가 여기 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제 눈빛은 점차 냉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며느리 미연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찾아가서 같이 저녁도 먹고 지훈이 치료 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언제부터 며느리가 이렇게 살갑게 저를 챙겼던가요? 저는 온종일 닭곰탕을 끓이고 갈비찜을 만들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김치만두도 빚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온통 고뇌로 가득했죠. 이게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저는 알아낼 수도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도착했어요. 미연이는 문을 들어설 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앉으라고 권했고 식탁 위에는 4가지 반찬과 국이 뜨겁게 김을 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몇 번 움직이기도 전에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지훈이 병은 말이죠. 중하다면 중하고 가볍다면 가볍다고 할 수 있는데 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느냐에 달린 일 아니겠어요. 저는 응 하고 대답하며 말을 잇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명의로 된 재산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지훈이도 마음 놓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텐데요. 사람은 질질 끄는 걸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칫했어요. 보세요, 어머님. 집 문제는 다 같은 가족인데 남도 아니고 어차피 지훈이에게 물려줄 거잖아요. 나중에 변수가 생기기 전에 지금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든든하게 내디딜 수 있을 텐데.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왔어요. 미리 정리해 두시면 어머님도 마음 편하실 거고요. 정말 병이 악화되면 그때 가서 서류 처리하는 게 더 복잡해지잖아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녀가 뭔가 더 말을 하려던 순간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어요. 어머, 저희 엄마 오셨네. 미연이는 기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엄마도 지훈이에게 의견을 주러 오셨대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경숙, 그분은 입이 칼보다도 날카로운 사돈어른이었죠. 문이 열리고 최경숙이 새빨간 외투를 입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수진 씨, 잘 계셨어요? 제가 좀 와봤어요.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켰고 눈꼬리에는 싸늘한 미소가 서려 있었지만 어조는 날카로웠어요. 듣자 하니 지훈이가 아프다면서요?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걱정이죠. 최경숙은 망설임 없이 자리에 앉아 미연이가 따라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바로 입을 열었죠. 수진 씨, 저는 직설적인 성격이라 돌려 말할 줄 몰라요. 보세요. 이 집 수진 씨 혼자 사시기에도 불편하잖아요. 지훈이는 아프고 미연이는 그 아이를 돌보랴 직장 다니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수진 씨가 현명한 분이라면 이 집을 그 아이들에게 넘겨서 애들에게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도 마음 놓고 병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은 무언가에 의해 꽉 조여드는 것 같았죠. 사돈어른, 제가 안 돕겠다는 게 아니라
집 문제는 큰일이니 신중해야 하잖아요. 신중해야 한다고요? 그녀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설마 지훈이가 정말 잘못되기라도 기다리시는 건 아니겠죠? 혼자서 그 큰 집을 차지하고 살 생각이세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어요. 미연이가 조용히 엄마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최경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수지 씨가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서류를 처리해야죠. 아드님이 정말 자리에 눕게 되면 그때 가서 그 집 붙들고 평생 사실 거예요. 미리 정리해서 골치 아픈 일 만들지 않는 게 낫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왔어요. 뺨이라도 맞은 듯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지만 꾹 참으며 남은 국을 한 모금 마시고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좀 더 생각하게 해주세요. 미연이가 일어서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빨리 정리해서 지훈이 마음이 편해지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을 배웅할 때 제 발걸음은 휘청거렸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뒤 저는 식탁에 도로 앉았어요. 몇 번 뜨지도 않은 음식을 보니 갑자기 입맛이 싹 사라졌죠. 밤늦게 저는 혼자 식탁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국을 싱크대에 쏟아붓는 순간 손이 미끄러져 그릇을 놓치고 말았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온종일 억눌려 있던 감정이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천천히 조각조각 파편을 주워 올렸어요. 그제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최경숙이 했던 말들이 독침처럼 제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집을 그들에게 주면 제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저는 늙은 여자예요. 외로움도 병도 고생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늙어서 마지막 태로마저 없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지훈이가 제 품에 안겨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흐느끼던 모습이 떠올랐고 오늘 미연이와 사돈어른의 뻔뻔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가슴이 누군가에게 힘껏 잡아뜯기는 듯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 가장 사랑하는 혈육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모타라도 달린 듯 윙윙거렸죠. 아들의 얼굴, 미연이의 말, 최경숙의 설마 아들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혼자 집을 차지하고 살 생각은 아니겠죠? 라는 말이 뇌리에서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었어요. 칼날처럼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죠. 하지만 그 진단서야말로 제가 밤새잠 못 이루는 근원이었습니다. 앞말기에는 네 글자는 너무나 무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진단서의 빨간 도장이 삐뚤어졌고 흐릿했으며 마치 여러 번 복사한 듯한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훈이는 친구들에게 병원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러 간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라고 따뜻하게 당부했죠. 아침밥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어요. 그가 나가자마자 저는 즉시 문을 잠그고 서랍에서 그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핸드백에 넣고 집을 나섰죠. 저는 큰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 근처 동네 의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김 원장님은 제가 지훈이 어렸을 때 감기 때문에 데리고 갔을 때부터 알게 된 오랜 이웃이었고 비교적 믿을 만한 분이셨죠. 이 여사님, 이렇게 아침 일찍 무슨 일이에요? 그는 돋보기를 쓴 제 진료실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빙긋 웃으며 진단서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김 원장님, 이 진단서가 믿을 만한 건지 정식으로 발급된 건지 좀 봐달라고요. 그는 진단서를 받아들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 종이가 아드님 거예요? 네.
그는 손가락으로 도장과 진단 결과 부분을 짚으며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종이는 좀 이상하네요. 보세요. 이 도장, 정식 병원의 도장은 모두 철인이나 붉은색 직인이에요. 이 종이는 병원 이름도 제대로 인쇄되지 않았고 날짜도 이상해요. 원래 이런 보고서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이건 글씨체가 수작업으로 붙여넣은 것 같아요. 제 심장은 순식간에 한 칸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마치 얼음 구덩이에 빠진 듯 했어요. 확실해요. 제 목소리가 바싹 말랐어요. 더 끔찍한 대답을 들을까봐 두려웠죠. 거의 확실합니다. 이건 병원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진단 보고서가 아니에요. 제 얼굴의 미소는 굳어버렸고 그저 고개를 계속 끄덕이며 고맙습니다. 김 원장님.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여사님도 조심해요. 속지 말고. 김 원장님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진단서를 제게 돌려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죠. 의원을 나서는 순간 햇살은 밝고 따뜻했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길가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단지 내 노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태극권을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손주 이야기를 나누며 태볕을 쬐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가의 초라함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저는 그 아이의 엄마이고 한 숟갈 한 숟갈 먹여가며 키웠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 순간 저는 그의 안말기 진단에 의심을 품게 된 거죠. 그가 저를 속인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한 번은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새 것을 사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고장난 휴대폰으로 짧은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걸 봤어요. 또 한 번은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준다고 2억만 원만 먼저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미연이의 알산에서 그들이 해외여행을 간 것을 보고 들통났죠. 그 모든 일들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를 추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는 휴대폰을 샀거나 돈을 빌리는 것을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목숨을 담보로 속였고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을 자기에게 넘기게 하려고 속인 거예요. 저는 벤치에 앉아 손바닥에 땀이 나고 발이 쉬어왔어요. 귓가에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온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녁 8시 그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배달 음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하지만 일부러 지어낸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엄마, 오늘 제가 옛 동창을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전문가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말을 마치고 음식을 꺼내놓으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먹었단다. 그는 앉아서 음식을 몇 숟갈 뜨는 척하다가 이내 소파에 기대 앉아 배를 움켜쥐고 아이고 하고 신음했어요. 엄마, 정말 치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죠. 뭐, 하루 살면 하루 버는 거고요. 저는 그가 축 늘어진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시야 한 구석으로 그가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포착했어요. 화면에는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고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희미한 미소를 띄었죠. 그는 제가 못 봤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정말 안말기 환자라면 저렇게 몰래 웃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는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눈물도 말하면 바로 붉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죠. 이번에는 더 이상 어리석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손에 그 가짜 진단서를 쥐고 수십 번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가 마치 제 두뇌을 비웃는 듯했죠. 예전에 저는 늘 에이 됐다 하고 넘겼어요. 아직 어리니까,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했죠. 집안이 너무 험악해지는 건 싫다고 생각하며 늘 양보했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한 번의 양보는 감사함이 아니라 그의 더욱 대담한 속임수로 돌아왔을 뿐이었어요. 문득 오래전 제가 지훈이를 안고 한밤중에 응급실로 달려갔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40도 고열에 시달리며 제 품에 안겨 엄마, 저 버리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죠. 저는 울면서 달렸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이가 죽음을 빌미로 저를 속이다니. 저는 진작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단 소문이 퍼지면 당사자의 해명보다 주변 사람들의 입이 먼저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위층에 사는 김 여사님을 만났죠. 그녀는 먼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 씨, 어제 보니까 수진 씨 아드님. 아이고, 걷는 것도 절뚝거리고 계속 기침을 하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듣자 하니 수진 씨가 아들 병원비를 안 줬다면서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가슴이 무언가에 의해 세게 후려쳐지는 듯 했어요. 누가 그래요? 그녀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냥 저희가 들은 얘기예요. 아무튼 다들 수진 씨가 너무 독하다고 하네요. 뭐랄까. 엄이라는 사람이 집 한 채 붙들고 아들 목숨 하나 살릴 돈은 아깝다고 했다면서요. 그녀의 어조는 강하지 않았지만 집 한 채 붙들고라는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빙긋 웃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온종일 저는 마치 관역이라도 된 듯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니 이웃집 최씨 아저씨가 제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예전처럼 살갑지 않았어요. 아파트 광장을 지날 때 한 무리의 할머니들이 모여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그중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요즘 어미들은 다 저런가? 저는 못 들은 척 천천히 걸어갔지만 등 뒤는 마치 바늘에 찔린 듯 뜨거웠어요.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지훈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연기에 몰입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며칠 내내 그는 매일 오후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녔어요. 헐렁한 한자복을 입고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지 않아 빨갛게 그을려 있었고 정말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었죠.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그가 사람만 보면 기침을 두어 번 하고 일부러 허리를 굽히고 절뚝거리며 걷는 것이었어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모습이었죠. 한 번은 그가 저를 억지로 끌고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햇볕을 쬐어야 한다며 의사 선생님이 적당한 운동을 권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파트 광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벤치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아이고 하고 신음했어요. 옆에서 운동하던 몇몇 아주머니들이 급히 다가왔죠. 지훈아, 괜찮니? 별일 아니에요. 엄마한테 말도 못했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혹시라도 놀라시면 안 되잖아요. 그의 말 속에는 온통 꼼꼼이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옆에 서서 아직 휴지갑을 들고 있었죠. 그가 저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속이 싸늘해졌어요. 저는 그의 뜻을 알았죠. 좀 맞춰줘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치켜뜨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안쓰러운 척 주저앉아 그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얘야, 울지 마.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 아들은 정말 효자인데 몸이 안 따라주니 안타깝네. 수진 씨, 힘내야지. 빨리 병원비 대서 치료해줘야지. 저는 눈가가 붉어진 척하며 말했어요. 네, 알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들은 한숨을 쉬며 멀어져 갔고 입으로는 어미가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둥중얼거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기대 앉아 몰래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고개를 숙여 스크롤을 내렸고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떠올랐어요. 제 마음속이 싸늘해졌고 발 아래가 마치 텅 빈 계단을 딛는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저녁에 저는 혼자 부엌을 정리했어요. 한 손으로는 그릇을 닦으면서 거실에서 그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죠. 아무래도 그 집이 아까워서 그런가 봐. 며칠만 더 버텨보자. 반응을 보고. 걱정 마. 내가 아픈 척하는 거 엄마는 눈치 못 챌 거야. 워낙 물러서서. 연기는 눈물 없이는 못 봐줄 정도야. 하지만 진명의 이전만 끝나면 바로 제주도로 데려갈게. 제 손에 들린 그릇이 쨍 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식기를 정리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불은 켜지 않았어요. 방 안은 아주 어두웠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겨우 벽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사진 액자를 비추고 있었죠. 사진 속 인물은 제 남편이었어요. 그가 가장 좋아하던 회색 스웨터를 입고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믿을 수가 없네. 이 말을 마치자마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한 방울 한 방울 무릎 위로 떨어져 제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해서 아들을 이렇게 키운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되짚어봐도 병실에서 엄마, 저 버리지 마세요라고 외치던 아이가 어떻게 오늘날 저를 현금인 출기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저를 속였어요. 암이라는 독침으로 제 가슴을 찔렀고 저에게 타협을 강요했으며 제가 인정머리 없고 매정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떠벌렸죠. 우스운 것은 처음에 그를 믿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없는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혼자서 버텨왔어. 아들, 집, 노후.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 효도 연극에서 질 수는 없어. 문득 그날 의원에서 김 원장님이 진단서가 가짜라고 말할 때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뒤에서 제가 매정하다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던 목소리, 몰래 휴대폰을 보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는 없어. 깊은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휴대폰의 음성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조용히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이 연극을 계속하고 싶다면 이 늙은 여자가 마지막 한 수까지 제대로 준비해 줄 테니까요. 사람이란 일단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게 되는 법이죠. 지훈이가 그날 아파트 단지에서 아픈 척하며 절뚝거리고 있을 때 저는 못 본 척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그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쓰레기통 옆에서 10분 동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발걸음이 무척 바르고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보면서 밖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아주 밝고 활기찼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 희망마저 끊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돌아서서 옛 직장 동료인 최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형사님은 은퇴 후 파출소에서 몇 년간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사람들과도 친하고 지역 사정에도 밝았죠. 저와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최 형사님.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도박장에 드나든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나지막에 한숨을 쉬었어요. 이 여사님, 제가 어머님이라서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어머님이 물어보셨으니 차마 속일 수는 없네요. 제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해봐요. 그 아이,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순풍 도박장에 자주 와요. 벌써 몇 번이나 봤어요.
가끔은 돈을 다 잃고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모습도 봤는데 소돔이 꽤 컸어요. 확실해요? 정말 확실해요? 며칠 전에도 담배를 피우면서 휴대폰으로 급하게 전화하는 걸 봤어요. 빨리 돈을 구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여사님, 혹시라도 돈이 좀 있다면 잘 간수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죠.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마워요, 최 형사님. 알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고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말만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다음 날 오후, 저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썼어요. 산책하러 나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몰래 순풍 도박장 앞으로 향했습니다. 순풍이라는 간판은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걸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유리문이 번쩍였고 문 앞에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죠. 몇몇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과일 가게에 서서 바나나를 고르는 척했지만 눈은 그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5분도 채 안 되어 익숙한 그림자가 안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였어요. 김지훈. 그 파란색 점퍼를 입고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올린 채 온몸에서 기세등등한 모습이 풍겼죠. 그는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주머니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는 안말기 환자가 아니었어요. 설령 초기암이라 해도 죽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모습은 환자 같지 않았어요. 돈을 딴 도박꾼의 모습이었죠. 몇 분 뒤 그는 문 밖으로 걸어 나와 금목걸이를 찬 중년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더니 격 한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점퍼,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몰래 꺼내 허리춤에 감추었죠. 저는 길 건너편에 서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서가 아니라 눈물이 왈칵 쏟아져 마스크를 적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섰고 발걸음은 마치 솜 위를 걷는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그의 가련한 모습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니. 한 사람이 자식마저 속아 넘어갈 정도로 연기를 하는구나 싶었죠. 집안은 고요했어요. 저는 문을 안에서 잠그고 똑바로 걸어 들어가 남편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진 액자는 여전히 책장 위에 놓여 있었고 먼지조차 앉아 있지 않았죠. 저는 주저앉아 액자 테두리를 닦았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늘 지훈이가 어리석고 뿌리가 약해서 탐욕스럽다고 말했지. 나는 당신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야 당신 말이 맞다는 걸 알겠어. 저는 일어서서 침실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들어있었죠. 낡은 등기권리증 한 장, 통장 한 권, 제가 젊었을 때 착용하던 금목걸이, 그리고 누렇게 바른 몇 권의 퇴직증명서.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의 모든 집착을 심사하는 듯 했어요. 이 아파트는 우리 둘이 30년 동안의 월급과 땀으로 얻은 것이었어요. 통장에 있는 수천만 원은 당신이 떠난 후 제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아껴둔 노후 자금이었죠.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은 아들에게 남겨줄 것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것이지. 그 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저녁밥은 하지 않았어요. 김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죠. 식탁 위에는 등기권리증과 통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저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어조로 말했어요. 내가 확인해봤어. 네 병은 가짜야. 날 속였어? 그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누가 그래요? 저 정말 아파요. 단지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네가 간 곳은 병원이 아니라 도박장이었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어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신고하지 않을 거야. 소란 피우지도 않고 너를 꾸짖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집은 더 이상 탐내지 마. 그는 입을 벌리고 뭔가 해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흔들어 막았어요. 내 평생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네가 변할 거라고 늘 생각했다는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네 마음속에는 단 한 번도 나라는 엄마가 없었어. 말을 마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히며 그를 바깥에 남겨두었죠.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마치 젊었을 때 공장에서 열 몇 시간 일하고 돌아와 쓰러져 자던 것처럼요. 눈을 떴을 때 찬밥 햇살은 밝았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바뀐 듯했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기준이 생긴 거예요. 아침 식사를 마친 저는 밥그릇을 깨끗이 씻어 정리했어요. 김지우는 이미 나갔더군요. 암 전문의를 찾아간다고 했지만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또다시 도박하러 갔을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 옷장 맨 아래 칸의 작은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죠. 통장, 등기권리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함께 작성했던 누렇게 바른 가정 분배 초안. 그 외에도 지훈이가 어렸을 때 저에게 써준 어머니 날 카드도 가방에 넣었어요. 기념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라고 써주던 아이였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죠. 저는 낡은 천 가방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싸매었어요. 마치 벽돌을 안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집을 나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한참을 흔들리며 구도심 법원 옆에 한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몇 년 전 이웃에게 들은 곳이었어요. 진건국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사람을 속이지 않고 노인들의 부동산 상속, 노후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며 수임료도 합리적이라고 했죠. 저는 마음속으로 불안했지만 가방 안의 서류들이 저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늙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계획해야 했습니다. 미래 법률사무소는 낡은 2층 건물에 있었어요. 문에는 파란색과 흰색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아주 소박했죠. 문을 들어섰을 때 몇몇 노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각기 다른 표정이 서려 있었죠. 안내 데스크의 아가씨가 제가 들어오자 일어나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상담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변호사님과 약속했어요. 앉아 계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경을 쓰고 연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아주 깔끔해 보여 한눈에 믿음이 가는 인상이었죠. 이수진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입니다. 그는 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셔서 말씀 나누시죠. 저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 앉아 천 가방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그 증명서들과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것들이 제 거예요. 그는 급히 서류를 뒤적이지 않고 먼저 저를 한번 보더니 물었어요.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제게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있어요. 예전에는 나중에 다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는 온화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단계별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돈은 제가 직접 쓰고 싶어요. 그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없더라도 그들에게 이 집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물론이죠. 저희는 현재 전문적인 노후,
신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생전유언장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럼 이 집을 제가 계속 후원하던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할 수도 있나요? 그 아이들이 제 아들보다 훨씬 철이 들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는 공익유언장을 작성하여 부동산을 복지기관에 기부할 수 있고 신탁을 통해 관리하여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서 능숙하게 몇 가지 문서, 양식을 보여주었어요. 저희는 또한 어머님 본인만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법률 조항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늘 두려워했고 늘 양보했으며 늘 물러섰어요. 제가 홀로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법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아들에게만 의지해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목소리는 맑고 경쾌했죠. 이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즐거운 일이라도 생각나셨나요? 저는 가방 속의 진단서, 등기권리증, 그리고 그 어머니날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언젠가 제가 정말 떠난다면 그들이 이 집에 탈 한 조각도 팔아치울 생각조차 못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사무실을 나서자 햇살이 아주 밝았어요. 저는 버스를 타지 않고 두 정거장을 걸어갔습니다. 길가의 작은 가게들, 아침 식사 노점, 세탁소, 수선집, 모든 것이 변함없었죠. 저는 길 위에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에 갑자기 아주 가벼운 감정이 샘솟았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지훈이는 역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 앉아 차를 한 잔 끓이고 오늘 변호사가 말해준 모든 조언을 작은 수첩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심지어 재산 활용 흐름도까지 그렸어요. 생전 신탁이 무엇인지, 유언 공증이 무엇인지, 후견인 지정 권한이 무엇인지, 오견인 지정 권한이 무엇인지 모두 명확하게 정리했죠. 이것은 친척들과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점심 휴식 시간이 되자 미연이가 하이힐을 신고 제 집 문으로 들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한 조각 없었고 가방을 든 채 곧장 거실로 향했습니다. 마치 출장 온 사람처럼 능숙한 움직임이었죠. 병든 시어머니를 보러 온 것 같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랑 지훈이랑 상의해봤는데요. 어머님 혼자서 이렇게 큰 집은 필요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빨리 서류를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어요. 그녀는 종이를 제 쪽으로 밀어 넣었는데 미리 인쇄해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서였어요. 문고는 아주 형식적이었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뻔한 소리였죠. 자발적 증여, 모상 양도, 자녀 부양, 선량한 부양 의무 등등. 자세히 보니 저에게 순순히 집을 넘기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녀는 나른한 어조로 말했어요. 사인해 주세요. 어차피 언젠가는 지훈이 것이 될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그 서류를 흘끗 보고 빙긋 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잘 안 보여. 네가 나한테 좀 읽어줄래?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갑지 이수지는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김지훈에게 양도한다는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손수건 속에 감춰둔 소형 녹음기를 살짝 눌렀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일부러 산 것이었고 이 변호사님이 조언해 준 것이었죠. 많은 일들이 말로는 소용없어요. 엄마,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미연이가 합의서 낭독을 마치고 제가 움직이지 않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못 믿는다고 말한 적 없어. 다만 이 집은 내 이름으로 30년 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을 바꾸려니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물컵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지훈이가 아프고 요즘 정신 상태도 안 좋다고요. 이 얘기만 꺼내면 눈물부터 흘리는데 어머님은 그 아이 마음 편하게 해줄 수도 없으세요.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와 지훈이 도대체 누가 아픈 걸까요? 그들은 멀쩡히 잘 돌아다니는데 저만 이 늙은 할미는 머리가 아프도록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은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요. 빨리 처리하면 어머님도 마음 편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떠는 척 눈가에 눈물을 매단 채 휴지로 코를 닦았어요. 그런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다그치지 마. 이 심장이 곧 견딜 수 없게 생겼어. 그녀는 제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즉시 펜을 가져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저는 펜을 든 채 일부러 뜸을 들이다가 그 합의서 위에 떨리는 손으로 두 줄을 그었어요. 그 이름은 물론 제 진짜 사인이 아니었고 제가 어렸을 때 장난스럽게 쓰던 이름이었죠. 이상한 꼬리표도 달려 있었고요.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문을 열자 사돈어른 최경숙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이고, 오늘 공식적인 이야기를 나눈다기에 저도 와봤어요. 그녀는 웃으며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더니 말했어요. 아이고, 사인했네. 이제야 좀 사람 같지 않니? 그녀는 식탁을 톡톡 치며 아주 만족스러운 듯 웃었어요. 봐라.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분별력이 있으니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저는 고개를 숙여 기침을 한 번 하고 하마터면 드러낼 뻔한 비웃음을 감추었습니다. 미연이는 이미 서류를 정리해 두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오늘 어머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을게요. 며칠 뒤에 이 합의서 가지고 서류 처리하러 갈게요. 저는 응 하고 대답하며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마음이 지쳐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들이 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즉시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갔어요. 세 걸음 만에 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꺼내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하고 그들이 합의서를 읽던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 미혁과 유도, 사돈어른의 당연하다는 듯한 기어드는 말까지 모두 또렷하게 한 글자도 빠짐없이 녹음되어 있었죠. 저녁에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이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한 줄 왔습니다. 어머님, 녹음 파일 잘 받았습니다. 증거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신탁과 예방 법률 문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인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문득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들도 아니고 사돈도 아니며 그 어떤 효도라는 말도 사돈도 아니며 그 어떤 효도라느며 다음 날 아침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유난히 온화했죠. 엄마, 어제 사인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살갑게 말씀도 못 드렸네요. 며칠 뒤에 설이 끝나면 저희가 엄마 모시고 병원 구경시켜 드릴게요. 알았죠? 저는 담담하게 응 하고 대답했어요. 너희들 바쁘잖아? 난 집에서 잘 지내.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나중에 봐요, 엄마. 편히 쉬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그 합의서를 몇 조각으로 찢어 부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끝까지 하기로 결심했어요. 분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몇 가지 일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늙으면 고생도 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언제든 쓸 수 있는 자산처럼 여겨지는 것이 두려운 거죠. 저는 집도 아니고 현금 인출기도 아니에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는 직접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집에서 먹자. 우리 몇 명만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김지우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내가 고집불통 노인이라고 하지 않았니? 이번엔 너희 말 듣는 거지. 그는 전화기 너머로 웃었어요. 그럼 저희 저녁에 갈게요. 미연이도 갈 거예요. 마침 부동산 문제도 의논할 겸. 좋지. 저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어요. 마치 언제든 타협할 준비가 된 늙은이처럼요. 나도 한 사람 초대했어. 같이 저녁 먹으려고. 오후 5시 반. 저는 이미 밥과 반찬을 모두 준비해 두었어요. 갈비찜, 농어찜, 돼지갈비탕, 그리고 김지훈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냉면 배추찜까지. 저는 요리 하나하나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이별일까? 아니면 내려놓음일까?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들 가족 3명이 모두 왔고 어린 소녀딸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미연이는 활짝 웃는 얼굴로 문을 들어서자마자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앉으니 화기애애하네. 그녀는 제가 그릇을 놓는 것을 도우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한 사람 더 초대하셨다고 했는데 문 밖에서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가서 문을 열자 이 변호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색 셔츠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수진 어머님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저는 옆으로 비켜서며 침착한 어조로 말했어요. 다 가족인데 격식 차릴 것 없어요. 미연이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이분은 누구지? 저는 돌아서서 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 변호사님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식사는 분명 온 가족을 위한 것이지만 몇 가지 이야기는 한 번에 명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그쳤으니 오늘 나도 대답을 해줘야겠지. 저는 이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즉시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째, 이것은 합법적으로 공증된 신탁 계약서입니다. 오늘부터 이수진 어머님의 모든 노후, 자금은 개인 의료 신탁 계좌로 전액 이체됩니다. 이는 어머님 본인의 노년의료, 간호 및 생활비로 사용되며 그 누구도 어머님을 대신하여 인출하거나 가족의 협조를 받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돌아보며 평온한 어조로 말했어요. 다시 말해, 너희들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내 예금은 한 푼도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미연이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저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계속하세요. 이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고 두 번째는 부동산 정리입니다. 이수진 어머님은 이미 공익유언장을 작성하셨으며 이 아파트는 어머님 사후정한 공익노인복지재단에 기부될 것입니다. 이는 독거노인 돌봄, 그리고 길거리 노인보호소, 건립을 위해 쓰일 거예요. 저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소녀딸에게도 남기지 않을 거야. 김지훈이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미치셨어요. 저는 그를 쳐다보았어요.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았죠. 네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팔아치울 생각으로 친척들까지 불러 협박해서 계약서에 사인하게 한 일 아직 다지지도 않았어. 네가 제대로 된 아들이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야. 어린 소녀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미연이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엄마, 엄마, 할머니가 우리 싫대? 미연이가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친손녀까지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빙긋 웃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가르쳐 주렴. 핏줄보다 이익이 앞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변호사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식 성면입니다. 김지훈 씨가 앞으로도 속임수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부양 의무를 회피할 경우 이수진 어머님은 공증된 유언장에 조항을 추가하여 그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법적으로 재산 신탁 지분을 분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저에게 말했어요. 이수진 어머님, 앞으로 몇 가지 절차를 더 진행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결국 문을 열자 김지훈, 미연이, 그리고 최경숙이 다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사치레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감추지 못하는 분노만 가득했죠. 엄마, 김지훈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따져 묻듯이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자리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앉아라. 싸우더라도 앉아서 싸워야지. 그는 들어와 탁자 위에 물컵을 한쪽으로 밀어버렸어요. 어제 엄마가 말한 것들 진심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천천히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탁자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죠. 사본은 이미 공증사무소에 제출했어.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단념하게 하기 위함이야. 미연이는 눈이 휘둥그레져 달려들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노후, 신탁, 재산 증여, 공익재단, 상속권 박탈. 엄마, 미치셨어요? 최경숙은 격분하며 소리쳤어요. 이수진, 이거 아들이 일찍 죽으라고 저주하는 거 아니야? 이 늙은 할미가 노망나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구먼. 저는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오직 제 유일한 아들 김지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 가족의 앞길을 막으려는 거예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그 앞길을 막아버린 것 아니니. 그는 마치 엄청난 자극이라도 받은 듯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는 고함을 질렀어요. 엄마는 그렇게 잔인하고 매정해요. 미연이도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지훈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이 늙은 할미가 어쩌면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요? 최경숙은 아예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어요. 우리 친척들이 이 사실을 알면 엄마 뼈마디를 쑤셔 죽일 거예요. 아들도 안 보고 집도 안 남기고 손녀도 안 보겠다니. 엄마는 사람이야.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평온하게 말했어요. 욕해라. 마음껏 욕해. 오늘부터.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고 분노하지 않았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아무 관계도 없어. 세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나이수지는 오늘부터 김지훈과의 모든 법적인 상속 및 부양 관계를 단절한다. 이 유언장은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 이건 위협이 아니라 통보야. 김지훈은 분해서 온몸을 떨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는 후회할 거예요. 분명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몸을 비틀며 털썩하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미연이가 비명을 지르며 놀라서 달려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아. 나를 놀라게 하지 마. 최경숙도 당황해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 지훈이가 심장마비래. 저는 옆에 서서 그들이 허둥지둥 그를 에워싸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지독한 피로감이었어요.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몇몇 구급대원들이 그를 들것에 쉬어 옮겼습니다. 떠나기 전 미연이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정말 잔인해, 잔인하다고. 당신 친아들이잖아. 저는 평온하게 한마디 대꾸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저에게 암이라고 거짓말할 때 자신이 제 친아들이라는 걸 기억했어야죠. 문이 다시 닫히자 방 안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왔고 식탁 위에 유언장이 푸른빛으로 흔들렸어요. 저는 걸어가서 서류를 서랍에 넣고 다시 차를 한 주전자 끓였습니다. 차가 막 우러났을 때 문 밖에서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지훈이 입원했다면서? 그 며느리는 혼이 나간 것 같더라. 내가 진작에 저 부부는 돈만 밝힌다고 했잖아. 꼴 좋다. 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감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쓰지 않았어요. 세상이 노인에게 가장 불공평한 것은 늙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을요. 오늘 저는 마침내 이 권리를 온 힘을 다해 용기를 다해 되찾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나이 수지는 차라리 너희들이 매정하다고 말할지언정 더 이상 너희 눈에 현금인 줄기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독하지 않아요. 그저 더 이상 어리석게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었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남은 생을 살리라.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강은 강으로, 길은 길로. 문이 닫히고 세상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바로 짐을 정리하지도 않았고 바로 앉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죠. 창문 틈새로 햇살이 스며들어 식탁 위의 유리컵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익숙해 보였어요. 창물이 얼룩진 낡은 보온병, 소파 팔걸이에 떨어진 소녀딸의 머리카락 한 뭉치, 심지어 모퉁이의 그 마루는 지훈이가 어렸을 때 밥그릇을 깨뜨렸던 곳이었죠. 저는 차마 바꾸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오래된 사진 속 누렇게 바른 테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그 유언장 사본과 은행 통장을 봉투에 넣고 철제 서랍 열쇠를 찾아 조심스럽게 장롱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마치 저 대신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돌아서서 열쇠를 제 침대 머리만 맨 안쪽 서랍에 놓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들어 있었죠. 예를 들면 젊었을 때의 졸업증서, 남편의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남편의 사진.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결심했다는 것을요. 홧김에 한 것도 아니고 오기가 발동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명확한 결심이었죠. 사람은 늙으면 병드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더 두려운 법입니다. 더군다나 현금인 줄기처럼 여겨지는 것은요. 이것은 이 변호사님이 말해준 것이었고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변호사의 경고가 아니라 저는 차를 한 주전자 끓였습니다. 여전히 그 오래된 철관음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에는 저 혼자 마실 뿐이라 버리지 못하고 아껴두었어요. 뜨거운 물을 붓자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찻잔 2개를 꺼내 하나는 제 앞에, 다른 하나는 남편 사진 앞에 놓았어요. 여보, 오늘 제가 한 번은 강단 있게 나섰지? 저는 나지막이 빙긋 웃었어요. 그에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당신은 예전부터 우리 아들이 믿을 수 없다고 말했지. 나는 당신 말을 믿지 않고 늘 그를 감쌌어. 이제는 나도 똑히 보았어. 사진 속 그는 편안하게 웃고 있었어요. 낡은 흰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경주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차마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당신이 떠난 그 해에 그는 저에게 400만 원을 빌려갔어. 투자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갚는다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지. 그 후로는 온갖 방법으로 돈을 요구했어. 한 번은 소란 피우고 한 번은 울고불고. 아이고. 저는 잠시 멈칫했고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괜찮아. 이번에 그는 저에게 아주 철저한 교훈을 주었어. 저는 찻잔을 들어 사진을 향해 살짝 부딪혔어요. 마치 우리 부부가 함께 있을 때처럼요. 이번엔 나 혼자서도 버텨낼 수 있을 거야. 방 안은 아주 고요했고 옆집 아이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 베란다로 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들어왔고 가을의 시원함이 느껴졌죠. 사실 저는 진작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드디어 모르는 척하지 않게 된 것뿐이라는 것을요. 지훈이가 언제부터 변했는지 저도 딱히 말할 수는 없어요. 아마 그가 처음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였을까요? 그는 작은 사업을 하고 싶다며 문턱이 높지 않고 곱씹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저는 저와 남편의 노후 자금을 꺼냈고 제 월급 카드까지 털어주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는 다 망했다고 했죠. 제가 무슨 사업을 했냐고 물으니 그는 우물쭈물했어요. 어떤 때는 휴대폰 부품 가공이라고 했죠. 저는 그 돈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친구가 빚지고 도망갔는데 자기가 보증을 서서 대신 갚아야 한다고 했죠. 저는 마음이 약해져 남편이 남긴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서 겨우 몇십만 원을 모아 그에게 주었어요. 그 후 그는 감성팔이를 배웠죠. 한 번은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며 아들이 철이 들었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화가 채 끊기기도 전에 그는 작은 소리로 저에게 신용카드 한도가 다 차서 그런데 잠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바로 덧붙였어요. 엄마만 괜찮다면 아무도 저를 힘들게 할 수 없다고. 한 번은 그가 미연이와 함께 돌아와 집 살 돈이 부족하다고 1호 10만 원을 요구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은 없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니 그는 사돈 앞에서 얼굴을 싹 바꾸며 제가 너무 인색하고 자기네 부부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고 나가면서 한마디 덧붙였죠. 엄마도 결국은 저에게 의지해서 노후를 보낼 텐데 지금 잠깐 돈 좀 빌려달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인색하게 굴을 텐데 저는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들을 치웠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지훈이가 일이 바빠서 늘 지방으로 출장을 다닌다고 말했죠. 사실 그가 어디서 일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의 에스엔에스는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명품 옷을 입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고급 외제차나 도각판 사진을 올렸죠. 미연이가 올린 사진에는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니 정말 행복하다고 적혀 있었고요. 저는 늘 참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따지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돈을 빌려줄 때마다 그 뒤에는 늘 무관심, 냉담함, 그리고 잠적이 뒤따랐어요. 다음번에 돈이 필요할 때만 그는 다시 나타나 배우처럼 아픈 아들, 가련한 아들, 효심 깊은 아들을 연기했죠. 한 번은 제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그가 5분 만에 저를 보러 와서 제 의료보험 카드가 어디 있냐고 묻더군요. 감기약 좀 사게 잠시 빌려달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란 피우지도 꾸짖지도 추궁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엄마니까요. 엄마는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태생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용서해야 하는 존재니까요. 아파트 건너편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가끔 몇 잎이 떨어져 나비처럼 천천히 빙글빙글 돌다가 땅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떨어진 잎을 내려다보며 문득 인생이 이 나뭇잎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노랗게 변하고 조금씩 가지를 놓아주다가 마지막에 살포시 날아내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거실의 벽시계는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흘러갔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였죠.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천천히 입안에 퍼지더니 은은한 단맛이 더해졌어요. 저는 창밖 황혼을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 더해졌어요. 저는 창밖 황혼을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 적어도 나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니. 그녀의 아들이 작년에 이민을 가서 그녀 혼자 살고 있었죠. 그녀는 매일 아래층에 있었죠.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도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었어요. 밤에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책을 읽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다가 다 못 읽은 소설이었죠. 인생은 참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읽고 책을 덮었습니다. 불을 끄자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어둠은 더 이상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이 집이 드디어 온전히 저의 것이 될 테니까요. 고함도, 울음소리도, 계산도, 다툼도 없는. 이수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남편이 남긴 작은 집을 지키며 노년의 평온함을 바랐죠. 하지만 바로 이런 평온한 소원조차 자신의 친아들에게 산산조각 날 뻔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어요. 라는 연극이 시작되면서 이수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가장자리로 내몰렸어요. 한편으로는 모성이의 본능이 그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단서의 흐릿한 도장이 그녀를 의심하게 했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고 되뇌었습니다. 빨리 집을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모두가 편안할 거예요. 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그 순간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크게 울부짖지도 않았고 아들과 싸우며 관계를 끊지도 않았어요. 모르는 척, 두려워하는 척, 심지어 식탁에서는 타협하는 척까지 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래 변호사와 상담하여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하고 부동산은 고민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깨어남의 선언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미가 정말 그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녀는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않게 된 것뿐이에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효도를 핑계로 어머니를 향금인 줄기처럼 여겼던 그 아들에게는요. 이야기 마지막에 그녀는 텅 빈 방에 앉아 차를 한 주전자 끓이고 남편의 사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끊어야 비로소 깨끗해지는 법이니까요. 창밖에는 황혼의 바람이 불어왔고 방 안은 드디어 온전히 그녀 자신의 고요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8,000명 구독이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사연 및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해주세요.